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당장 체감되는 게 기름값 인상인데요. 기름값뿐만이 아니라 비료 가격도 걱정입니다. 비료의 주 원료들이 중동 지역에서 공급되고요. 전 세계 비료 무역량의 약 3분의 1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 비료 원료까지 발이 묶인 채 일주일 새 가격이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카타르의 액화 천연가스 생산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그 여파가 전 세계 비료 생산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전쟁이 길어지면 이 비료의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도 봄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지만요. 북반구 농가들은 봄 파종을 앞두고 밑거름을 뿌릴 시기를 맞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비료는 미리 확보해야 봄 농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세계 식량 안보와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모쪼록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준비하는 이 봄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절대 일어나지 않길 오늘도 기원하면서 3월 10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씨앗들의 겨울잠을 깨우는 순환 춘화 처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에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브랜드가 사회 문제를 말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씨 뿌리는 계절이 왔어요. 굉장히 네.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봄이 오니까 농부의 시간과 자연의 시간이 슬슬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네. 겨울 동안 깜깜한 밤에 방송을 위해 일어나야 했는데 이제 좀 날이 밝아오는 시간대에 일어나야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도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있듯이 씨앗들도 잠 깨우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씨앗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계절과 기온 그리고 자연의 변화를 유전자 속에 각인해서 이렇게 봄을 준비하는데요. 유전자 속에 각인을 네. 해요. 오늘은 이런 씨앗들을 잠 깨우는 과정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씨앗들은 다 알아서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잠을 깨워야 되는군요. 네. 씨앗들의 잠을 깨우려면은 이게 겨울잠을 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휴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씨앗들의 이제 과정이고요. 겨울잠 깨우는 것을 흔히 이제 춘하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씨앗들인데요. 보리, 밀, 양파, 배추, 무와 같은 2년생 작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곰치와 같은 다년생 작물들도 이런 경향을 갖고 있는데요. 춘하철이는 씨앗이나 식물이 일정 기간 추위를 경험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성질을 말합니다. 식물에게 지금은 겨울이야. 그리고 이 고비를 넘겨야 꽃을 피울 수 있어라고 알려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위를 경험을 해야 꽃을 네. 피울 수 있는 거군요. 그럼 어떤 작물들이 해당하는 건가요? 씨앗 상태에서 추위를 경험해야 하는 보리, 밀, 곰치와 같은 작물들이 있는 반면에 잎을 내고 성장하는 상태에서 추위를 경험해야 하는 배추, 무, 당근, 우엉과 같은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추나 또는 녹채추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은데요.
자연 상태에서 겨울 논밭에서 스스로 이렇게 겪게 하는 것인데요. 심어야 할 때는 이제 씨앗을 젖은 수건에 싸서 냉장고, 그러니까 0도에서 한 5도 정도의 상태에서 2주에서 4주 정도 보관해서 인위적으로 겨울을 경험하게 합니다. 네. 이런 추나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줄기만 무성하고 꽃이 피지 않거나 열매를 맺히지 않는 불임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씨앗을 하루 정도 물에 불린 다음에 냉동고에 넣어서 얼렸다가 냉장고를 옮겨서 서서히 풀리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종자를 파종하기 위해서 젖은 상태에서는 손에 씨앗이 붙기 때문에 살짝 말린 다음에 이렇게 파종을 합니다. 네,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건가요? 녹채 추나는 저처럼 이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작업인데요. 굳이 엽채류나 인경채류처럼 수확물을 보려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잎이 몇 장 나오고 줄기가 어느 정도 자란 식물체 상태에서 추위를 겪어야만 이제 꽃을 피워야겠구나 하는 잠을 깨우는 이제 과정인데요. 네. 가을에 수확해서 저장이나 냉장고 저장을 했다면 이 과정을 생략해도 됩니다. 이미 냉장고에서 또는 저장 상태 속에서 추위를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봄에 씨앗으로 모종을 키웠다면 모종 상태에서 0도에서 5도 정도의 냉장고에 씨앗과 같은 2주에서 4주 정도의 추위를 겪게 해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씨앗을 수확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종자 추나가 태어나기도 전에 겨울에 혹독함을 배우고 나오는 강인한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녹채 추나는 어느 정도 철이 들어야 자라야 추위의 교훈을 겪는 신중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씨앗도 이렇게 사람처럼 태어날 때부터 강하게 태어나거나 자라면서 철들거나 이렇게 전혀 다를 수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떤 과정일까요? 촉 틔우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추나 처리하고 별도로 모든 씨앗들에게 필요한 과정이 이런 최아라고 합니다. 잠깰 최자를 쓰더라고요. 한자로는. 그래서 싹을 틔우는 잠든 씨앗에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종하기 전에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를 맞추어서 아기 싹이 촉이라고 하죠. 살짝 내미는 과정인데요. 씨앗이 땅 속에서 언제 나올지 몰라 헤매지 않도록 미리 출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발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땅에 심고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균일한 성장을 도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싹이 동시에 올라오므로 관리가 좀 편한 방법이 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불량 종자, 그러니까 촉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불량 종자를 선별하는 효과도 줍니다. 싹이 안 나오는 씨앗은 미리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촉 틔우기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미지근한 물에 씨앗을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젖은 헝겊에 싸서 25에서 30도 정도의 따뜻한 곳에 둡니다. 이렇게 하면 하얀 아기 눈이 이렇게 1에서 2mm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때 모종용 상토로 키워서 모종을 키울 수도 있고요. 밭에 직접 파종할 수도 있습니다. 농부들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참새 거슴털이 삐져나온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새 가슴털이요? 예. 상추, 쑥갓, 시금치, 무, 배추는 2, 3일 정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촉이 나오는 반면에 당근이나 도라지, 더덕은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삐죽삐죽 되게 얇게 조그맣게 올라오나 보네요. 네. 그럼 이 시기를 잘 잡는 것부터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종자 파종 시기에 이런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고요. 밭 기온이 아직 파종할 시기가 아닌데 이 과정을 거친 후 파종하면 따뜻한 데서 촉을 냈다가 추위에 이렇게 성장을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자 봉투 뒷면에 보면 보통 파종 시기를 알리는 표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촉투기 과정을 한 2, 3일 정도 거친 후에 파종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촉이 나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길어지기 때문에 촉이 너무 길어지면 또 파종기나 또 손으로 심을 때 이 촉이 부러지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하얀 점 같은 촉이 보일 때 바로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촉 틔우기가 길어질 경우에는 또 물이 썩거나 곰팡이가 필 수 있어서
매일 이렇게 물을 갈아주는 정성도 필요합니다. 와, 그러면 정말 그 타이밍이 중요하겠네요. 네, 붙어 있어야죠.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텃밭 농사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984님 문자부터 살펴볼게요. 감자 심기 전 석회 요소 뿌리는 방법과 그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보통 이제 지금 밑거름 넣어서 밭을 만들어 놓을 시기인데요. 네. 일단은 토양의 산도가 정말 산성으로 가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토양 샘플을 이렇게 미리 검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휴대용 이렇게 장비들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에 이렇게 꽂으면 pH 수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에서부터 6까지가 산성이고요. 그다음에 10에서부터 14가 이제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산성화됐으면 이제 석회 비료를 뿌리게 되는데 네. 석회는 요소 비료 뿌리기 1, 2주 전에는 뿌려야 되고요. 동시에 뿌릴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퇴비는 또 감자 심기 일주일 전에 뿌려야 되니까 지금 이제 한참 밭을 일구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동시에 같이 뿌리게 되면 석회가 이제 효과를 내면서 열을 발생시켜서 요소 비료라든지 퇴비에 있는 거름 성분을 암모니아 가스로 이렇게 날려보내요. 네. 네, 그래서 거름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석회와 비료는 따로 뿌린다라는 거, 그리고 석회를 먼저 뿌린다라는 석회를 거 먼저 주의하시면 뿌려야 될 것 돼요? 같습니다. 네. 자, 그럼 pH 몇으로 맞추는 게 중요한가요? 보통 감자는 약산성에서 잘 자라거든요. 네. 너무 또 알칼리성에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산성기가 좀 덜하게 되면 감자의 경우는 감자 더댕이병이라든지 이런 이제 병들이 오히려 올 수 있어서 어느 정도 한 6에서 6.5 정도면 이좀 괜찮다. 감자 재배에는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4757님의 질문도 보겠습니다. 작년에 감자를 조금 심어봤는데요. 알이 아주 작고 흙밭으로 나온 감자들이 많았어요. 퇴비도 많이 주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감자 일항을 좀 폭넓게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 저번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일항을 좀 60cm 정도로 이렇게 듬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계속 감자를 북을 줘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흙을 위로 올려주는, 우리가 이제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말이 북주기에서 왔거든요. 그래요. 네, 감자는 시감자 위에 자라는 줄기에서 알감자가 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흙을 보태주는 북주기 작업을 그래야 해야 그 이렇게, 흙밭으로 안 나오겠네요. 그렇죠. 흙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이제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파랗게 멍이 들고 맛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북주기 노력들을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계속 그 흙을 넣어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위에다가 올려줘야 돼요? 예. 그 시기마다 이렇게 이제 웃거름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섞어서 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군요. 네. 1634님은 지금 열무씨 뿌려도 되나요? 라고 주셨어요, 문자를. 열무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열무는 지금은 너무 이르고요. 여기 우리가 방송 시간에 이제 녹채추나 무슨 추나 과정을 거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너무 일찍 파종하면 싹이 나와서 추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열무 잎을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열무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기온이 한 15도 정도 이상, 이렇게 낮 최고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유지된다라고 싶을 때 그때 파종의 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3725님은 대추나무를 지금 심으면 됩니까?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대추나무는 어때요? 과수작물들은 지금부터 심는 시기입니다. 땅이 풀리기 시작하니까요. 네. 지금부터 심기 시작하는 3월 중순부터 보통 이제 한 3월 말까지 과수 심는 적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1269님 질문도 보겠습니다.
날씨가 풀리는데요. 언제쯤 완두콩을 파종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안산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이 적기입니다. 예, 지금 바로 파종하셔야 되고요. 저도 지난주에 파종을 했는데요. 그래요? 네. 완두콩은 아무래도 추위가 어느 정도 거시고 땅이 풀릴 시기에 이렇게 파종을 하는 거고요. 너무 늦게 파종하게 되면 뜨거운 여름 시기에 결실을 해야 되는데 완두가 워낙 서늘한 기온을 좋아해서 너무 늦게 파종하게 되면 더워서 열매가 결실이 제대로 맺히지 않습니다. 그럼 더 따뜻해지기 전에 지금 파종을 하고 심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이 아주 적기입니다. 네. 4939님이 갈륨 성분이 많은 거름을 만드는 천연 소재로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네, 칼륨 성분을 이제 뿌리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칼륨 성분은 네. 주로 이제 제거름에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폐화석이라고 해서 굴 껍질이라든지 계란 껍질이라든지 이런 칼슘 성분이 있는 자재에도 이렇게 칼륨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8937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관장님 반갑습니다. 봄 감자를 심으려고 씨감자를 구입하여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텃밭이 잔마철에는 배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감자 이랑 만들 때 마사토를 섞어 이랑을 만들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마사토가 굉장히 비싼 농자재인데 그걸 섞으려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마사토 네. 라고 보내주신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보다는 오히려 좀 고랑을 좀 깊게 파서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깊게 파면은 배수가 잘 되나요? 네네. 근데 이제 되게 이웃 텃밭들하고 그래서 협의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배수를 시켰는데 이웃 텃밭이 도와주지 않으면 물이 또 내 밭에만 고이게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웃 텃밭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 관계를 잘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자 관련된 네. 고민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이제 감자 심는 밭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기거든요. 지금이. 그럼 좀 넓게 또 깊게 하는 네. 게 중요하겠네요. 이랑을. 그리고요. 또 문자 보겠습니다. 3582님. 감자 싹이 길게 자랐는데 잘라서 심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마 이제 싹 틔우기 과정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치게 되면 길게 자라고 또 가늘게 자라요. 근데 사실은 이걸 잘라내고 심어야 되는지 그냥 심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냥 심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심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이제 줄기 그렇게 자라 있는 줄기들이 자꾸 부러져요. 그러면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조심해서 심으시면 또 이제 튼튼하게 또 자라니까요. 굳이 잘라내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자, 0045님 질문도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입니다. 강자를 심으려고 퇴비를 넣고 비닐로 덮었습니다. 언제쯤 파종해야 하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창원이면 창원이면 아무래도 남부 지방이니까요. 보통 남부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감자는 땅 속에 심잖아요. 땅 속에 15cm에서 10cm 정도 깊게 심는 편이에요. 그래서 잠깐의 이제 추위가 온다 하더라도 땅 속에 심었기 때문에 뭐 동해 피해나 냉해 피해를 입지 않거든요. 그리고 싹이 나오려면 땅 속으로 나오려면 보통 심고 나서 한 3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일부러 파보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죽었나 살았나? 죽었나?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왜 안 올라오지? 그래서 바깥 기온을 이제 감지하고 아마 뭔가 신호를 보내나 봐요. 아니면 이제 기온을 느끼는 따로 이제 온도계가 있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밖으로 잎을 낼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잎이 밖으로 나오니까요. 추위가 한참 가신 이후에야 이렇게 싹을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종한다고 해서 너무 이른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창원이면 더구나 더. 그렇군요. 네. 관장님 아까 그 감자 알감자 이야기할 때
북치기를 해줘야 된다. 북주기를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문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8937님이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자 심고 나서 그 북주기를 할 때 네. 어떤 걸음을 줘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복합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거름으로 썼던 퇴비 걸음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퇴비 반, 흙 반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위에서 뿌려주면 잘 이제 알감자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게 되죠. 아, 그렇군요. 이걸 되게 부지런하게 해줘야 되겠네요. 네. 자, 1008님이 마늘 보온제를 3월 초에 벗겼더니 후회가 큽니다. 일주일 이상 추위에 걱정이 큽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자, 마늘이죠. 마늘이나 양파를 이렇게 보온제로 이렇게 덮어놓으셨던 분들은 지금 열심히 벗겨내셔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 주말만 해도요, 영하 온도였고요. 오늘도 출근하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괜찮을까요?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아, 그래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겠네요. 보온제 예. 벗겨도 되겠네요. 오히려 보온제를 이게 벗겨줘야 지온이 빨리 올라갑니다. 보온제 때문에 오히려 햇볕이 차단돼서 지온이 쉽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벗겨내야 지온이 빨리 올라가니까 지금 반드시 벗겨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질문 잘 주셨네요. 자, 김수현님 질문도 보겠습니다. 선비자비콩 언제쯤 심어야 하나요? 강원도 화천 농협에서 사왔어요. 신기해서 심어볼까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언제 심는 게 좋죠? 보통 이제 농사의 전환점을 6월 20일하고 10월 10일로 잡는데요. 네. 6월 20일 전에 6월 초순부터 6월 20일 사이에 심는 게 주로 이 콩 종류입니다. 오. 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전환점은 이제 가을 재배인 시금치라든지 밀 이런 것들의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시간을 지키셔야 되고요. 너무 늦게 심으면 결실이 안 되고요. 너무 일찍 심으면 또 잎만 무성해서 굉장히 키가 자란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굉장히 관리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관장님 이렇게 시기를 잘 잡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이제 메모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아예 체득이 돼서 언제가 마지노선이고 그 전후에서 이렇게 심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정경화님이 식물이 참 똑똑해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네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시기도 잘 알고. 자, 5945님 질문도 보겠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약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시네요. 네, 빗자루병이라 해서 이제 이렇게 대추나무가 잎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잘게 잎이 나오는 그런 이제 현상을 이제 대추나무가 미쳤다라고도 하고요. 정말요? 네, 빗자루병이라고 정식 명칭은 있는데 주로 이제 바이러스가 옮기는 병입니다. 네. 그래서 곰팡이병이나 뭐 이런 것처럼 살균제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살충제로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곤충을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예방적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은 뭐 따로 백신이 나왔다고 해요. 바이러스는 보통 백신 처리를 하는데. 그럼 백신을 먼저 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또 고가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네. 이렇게 충을 잡는 지금 현재 한참 이제 겨울 나고 난 상태에서 충들이 월동해서 깨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기계유제라든지 이런 거 뿌려서 살충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간간히 이렇게 살충 처리를 하셔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빗자루병이 걸린 나무가 있으면 뽑아서 멀리 버리든지 소각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옮나요? 그렇죠. 예, 옮아갑니다. 곤충들이 그런 이제 바이러스를 옮기거든요. 그래서 곤충도 필요 없애야 되지만 이미 생긴 병이 포기가 있으면 그 그루를 제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자, 시간상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어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랜드가 사회 문제를 말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해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은 그 브랜드들이 사회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도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로 이 올림픽과 관련된 캠페인을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바로 북유럽 핀란드에 위치한 살라라는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네. 이곳은 북극권 근처라 겨울이 아주 길고 춥다고 해요. 심지어 기온이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을 정도로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네, 저도요. 혹독한 겨울이 이어지는 그러네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 갑자기 2032년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을 진행했었다고 와. 해요. 심지어 기자회견도 열고 홍보 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 영상에는 눈이 가득한 한겨울에 주민들이 비치발리볼이나 수영 같은 여름 스포츠를 연습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여름엔 그렇게 안 춥나 보네요. 그러니까 저도 왜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하계올림픽 그러니까요. 개최를 선언했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을 끌고 경각심을 높이려는 캠페인이었어요. 네. 실제 올림픽을 열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지금 같은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우리 추운 마을에서도 여름 올림픽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러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 지역의 겨울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기후 변화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북극의 겨울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사실 직접적으로 온난화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메시지보다 훨씬 더 관심이 가는 맞아요, 네, 맞아요. 캠페인이더라고요.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추운 지역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 기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온난화와 연관된 또 다른 환경 문제 위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커피 브랜드 엔사가 진행한 환경 캠페인 하나 더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커피를 내리다 보면 그 원두 찌꺼기가 많이 남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년 약 600만 톤 이상의 커피 찌꺼기가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 폐기물 대부분은 매립되거나 소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커피 찌꺼기가 유기물이라서 매립지에서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훨씬 강한 메탄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사는 이렇게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벽돌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커피 찌꺼기로 벽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재료와 커피 찌꺼기를 섞어서 네. 친환경 벽돌을 만들고 이 벽돌로 실제로 집을 지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역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콜롬비아의 커피 농장에서 진행을 했는데 오. 콜롬비아는 커피 생산지이기도 하지만 허리케인이나 폭우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이제 집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네. 이 지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커피 산업과 연결된 지역사회를 돕는 방식으로 캠페인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더욱 인상적이고요. 우리가 마신 커피에서 나온 찌꺼기가 다시 커피 농가에 집을 짓는 재료로 돌아가는 네.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 점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산 지역의 삶도 지원하는 이 색다른 브랜드 캠페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는
커피 찌꺼기로 튼튼한 벽돌을 만들 수 있을지가 제일 의문이긴 한데 제대로 네. 잘 만들어지는 거긴 하겠죠. 물론 그렇겠죠. 근데 네.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찌꺼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건축 재료들을 같이 섞어서 친환경 소재를 만들기 때문에 네. 튼튼한 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최정실 님이 커피 찌꺼기로 화분도 만드는 걸요. 벽돌이야 뭐 이렇게 보내주네요. 커피 찌꺼기 화분도 있군요. 자,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 사기범과 통화를 하는 AI 할머니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죠, 대표님? 네,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 그 AI 할머니 데이지가 등장했다고 해요. 네. 이 캠페인은 영국 통신사 V사가 만든 실험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신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많죠. 우리가 직접 대응을 하다 보면 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아예 사람 대신 AI가 전화를 받게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번호가 전화가 온다면 네. 그 AI 할머니가 대신 받도록 하는 그런 기능인 건가요? 네, 맞아요. 오. 우리가 통신사에서 이제 스팸으로 의심되는 번호나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의심 번호를 감지할 수 있는데 이때 실제 할머니처럼 AI 할머니 데이지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범이 은행 계좌나 개인 정보를 물어보면 이 데이지가 잠깐만요, 저 안경 좀 찾아야겠어요. 라거나 어제 집에 다녀온 손자 같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기범 입장에서는 뭐 시간을 쓰고도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다가도 당연히 원하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기범의 시간을 최대한 낭비하게 만들어서 실제 피해 사례를 줄이자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AI 데이지가 사기범들과 수십 분씩 통화를 이어나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대신 AI가 대응을 하다 보니 피싱 범죄도 막고 동시에 사기 범죄 조직의 효율도 떨어뜨리는 방식이어서 이 독특한 범죄 예방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AI 할머니 데이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렇게 미리 막아주고 나 대신 통화해준다 그러면 기꺼이 쓸 네, 용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을 활용해서 범죄를 막으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속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일상 속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등장한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스티커가 제작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스티커죠? 네, 캠페인 이름은 스파이 네일인데요. 최근 술자리나 클럽 등지에서 다른 사람의 음료에 몰래 약물을 넣는 범죄, 이른바 퐁당마약이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런 범죄에 사용되는 약물이 무색, 무취, 무미이기 때문에 음료에 들어가도 거의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기억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고 합니다. 네. 또 문제는 이 약이 몇 시간 내에 체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증거 확보도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약 중독 예방 재활센터에서 국내 대학 연합 동아리와 함께 이 스파이네일 캠페인을 선보였는데 네. 이들이 개발한 스파이네일은 겉보기에는 그냥 별 모양 같은 평범한 네일 스티커예요. 여성분들이 네일 케어를 받으실 때 붙이는 스티커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음료 속 마약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작은 마약 테스트 키트입니다. 아. 네, 손톱에 스티커를 붙인 상태에서 의심되는 음료가 있으면 그 손끝을 살짝 음료에 대보게 되면요. 문제 약물이 감지됐을 때 스티커 색깔이 변하면서 위험 신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네일 스티커를 사용했을 때 색이 초록색으로 변하면 바로 그 자리를 피하고 변한 스티커를 사진으로 찍어서 112 신고 앱에 업로드하면 위치 정보와 함께 경찰에 신고가 되도록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직접 연구와 홍보에 참여를 하면서 이 마약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는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스파이넬 스티커가 배포가 되고 이제 여러 대학생들에게 안내가 이루어지면서 일상 속에서도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 네일 스티커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연합 동아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이제 일시적인 이벤트이긴 한데 네, 이게 좀 더 확산이 돼서 이게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좀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스티커 하나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보다 직접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캠페인입니다. 이어폰을 끼고 걷는 보행자 요즘 많잖아요. 네. 그런 보행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하네요. 네, 바로 루마니아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진행된 고모노 캠페인입니다. 네. 이 캠페인은 이어폰을 양쪽 귀에 꽂고 길을 걷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어폰을 양쪽에 꽂고 음악을 들으면 자동차 경적 혹은 자전거 벨 같은 주변 경고음을 제대로 인지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엔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들이 너무 잘 나와서 네. 정말 주변의 소음들이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다닐 때 웬만하면 한쪽 이어폰을 빼고 저도요. 들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라디오 방송국답게 음원 자체를 활용해서 실험적인 음원을 하나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어폰의 좌우 채널에 서로 다른 음악이 재생되도록 음원을 만든 거예요. 네, 이상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했나 그러니까요. 궁금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그 이어폰이 스테레오 타입이니까 양쪽에 한쪽에는 락 음악을 오른쪽 귀를 끼면은 뭐 발라드 음악이 이렇게 재생되도록 음원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의 이어폰을 모두 끼면 두 음악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굉장히 거슬리는 불협화음이 나오도록. 엄청 거슬리겠죠. 네.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길을 걸을 때는 양쪽 귀를 모두 막지 말고 한쪽 귀는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자는 메시지를 이 불협화음 음원으로 체험하게 만든 캠페인입니다. 정경화님도 정신 없죠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한쪽을 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디어 중심의 캠페인을 만들었다면 또 요즘에는 기술을 이용한 해결책도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폰에 달린 마이크를 통해서 네. 자동차가 접근하는 소리를 감지해서 직접 경고음을 주는 스마트 이어폰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고 해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관적인 메시지보다 이렇게 불협화음 음원이나 경고음을 귀에 직접 들려주는 이런 방식들이 보행자의 안전을 더 지켜주는 새로운 접근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범죄나 사고처럼 우리의 신체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요,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시를 처방해주는 약국. 네. 이건 뭐죠? 네. 시를 처방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약국에서는 약을 처방해줘야 되는데 영국의 포에트리 파마시라는 이름 그대로 시를 처방해주는 약국입니다. 시 약국이네요. 네, 우리가 약을 처방받듯이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맞춰서 시를 처방해주는 프로젝트예요. 영국의 시인이자 작가인 데보라 알마가 2012년부터 응급시인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구급차를 개조해서 축제나 병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감정을 위로하는 시를 처방해주는 활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활동이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2019년 영국의 작은 마을에 실제 매장 형태의 시 처방 약국을 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방문하면 먼저 내 기분이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네. 요즘 마음이 지쳐 있다거나 자신감이 필요하다 같은 이야기를 하면 이 약사 역할을 하는 직원이 그 감정에 어울리는 시를 골라서 처방전을 제공을 하고요. 또 약국 컨셉에 맞게 시가 들어있는 캡슐 병도 판매합니다. 이 안에는 그 시 구절들이 들어있어서 실제 약처럼 마음을 위한 처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일시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국의 서점, 카페, 문화 공간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새로운 매장도 생기면서 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문화 프로젝트로 점점 확장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를 처방한다는 발상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우리의 감정을 돌아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오늘 다양한 아이디어 캠페인 사례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할까요, 대표님? 네,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들처럼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더 캠페인들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광고나 포스터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이제 기술이나 또 문화 콘텐츠들을 결합해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것 같고요. 뭐 우리도 요즘 보면 바닥에 신호등 있는 경우 많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보행자가 늘어나면서 이 안전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는 케이스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점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행동과 경험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네. 이 캠페인들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